여기부터 보자. 근데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돼? 알았어. 이것도 안 해도 돼? 네, 이거는 그냥 똑같아가지고. 넘어가도 돼? 네. 수호제기. 자, 여기부터. 이 수호제기가 큰 형님이 서재에 붙인 이름이야. 정약용의 큰 형님이 먼저 이 수호제란 말을 쓴 거야.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 그게 이 글에 담겨 있다라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형한테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그 뭐야 형 뭐 이상한 거 갖다 써놨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단 말이야. 나중에 정약용이 유배지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가가지고 아 형님이 수호제라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고 깨닫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이 수가 지킬 숫자야. 이 오가 나 오고 이게 나를 지키는 집이란 뜻이야. 근데 이때 나가 어떤 나냐면은 본질적인 나야. 제가 집이요. 집, 기는 고전 수필이란 뜻이야. 한문 수필. 근데 이 수필이기 때문에 이 수필 특징도 알고 있어야 돼. 수필 특징, 체험적. 이 정혜경이 직접 체험한 거야. 사실적, 회상적, 신변잡기적. 신변잡기적은 소재가 다양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교훈적. 깨달음이 있지. 그 다음에 개성적. 그 다음에 주관적.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얘는 한문 수필 또는 뭐 고전 수필. 이 수필이라는 거는 우리 문학 갈래 중에서 교술 갈래에 해당되는 거다. 뭐 일기, 기행문, 편지가 다 이 교술 갈래에 해당이 돼. 그리고 얘는 기라고도 불리고 마지막에 제목에 있는 기를 따서 회고적, 반성적. 반성적인 거 왜 반성하느냐? 본질적인 자아를 잃어버렸던 자신. 그래서 후회하고 있는 거야. 교훈적이고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 주제. 이때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본질적인 자아 말하는 거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한다. 성찰한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 열거법 있고 서리법 있고 대꾸법 있고 나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단정적인 어조가 나오고 예시, 인용 이런 것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단정이 뭐예요? 어? 단정 규정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규정한테 얘기하잖아.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 자 여기 뜻풀이 나오잖아.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 나를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의 타고난 본성을 지키는 거. 내지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면 자칫 뭐 할 수도 있다. 나의 타고난 본성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나는 당연히 육체적인 나를 말하는 게 아니겠지. 정신적인 나를 말하겠지. 그러면 이 정약용이 나를 잃었어. 그 모습은 어땠느냐? 관직, 명예, 추구하는 삶이었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니? 유배. 그리고 후회를 하는 거지 나중에. 이 글은 유배지에서 쓴 거야. 됐어? 네. 넘어간다. 네. 수호제라는 이름을 보고 느낀 의아함. 이거는 첫 느낌이야. 처음에는 의아함이었어. 근데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아서 언제 나중에 유배지에서. 나에게 질문 첫 번째. 처음에 내가 이 수호제라는 말 듣고 의아함을 느꼈던 까닭은 무엇이냐? 나는 나와 단단히 맺어져 있어서 떠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아니 형 바보야? 내가 나를 왜 지켜? 내가 나를 잃어버릴 일이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함을. 형 치매 왔어?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은 뜻 큰형님이 자신이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이거는 큰형님이 먼저 사용을 한 거야.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해 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처음의 느낌, 의아함에서 나중에는 깨달음으로 바뀌는 거지. 나와 단단히 맺어져 떠날 수 없기로 나보다 더한 게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의아하게 여긴 까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참 이상한 이름이다. 여기에 보면은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와. 그런데 얘네들이 다 똑같은 나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작은 따옴표로 나 돼 있는 거. 여기 있지, 요거. 여기도 있지. 봐봐, 손에 봐봐. 네. 얘는 안 돼 있지. 네. 구분을 해야 돼. 얘가 지켜야 할 본질적 자아인 거야. 이거 ABCD 문제로 구분하는 거 잘 나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참으로 이상한 이름이다. 요 이상한 이름이다가 의아하게 여기는 거야. 장기로 귀양 온 후. 이때 장기가 유배지야. 그 다음에 본문 왼쪽에 보면은 기하고 승 써있지. 기승전결. 이 글은 기승전결 사단 구성이야.
귀양 온 후. 자, 귀양. 얘가 깨달음을 얻는 계기지. 나는 홀로 지르면 여기서 나도 지금 작은 따옴표 안 돼 있단 말이야.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환히 깨달을 수가 있었다.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야? 내가 나를 왜 지켜야 하는지. 나는 펄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이제 깨달았다 그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세모 표시할 거야. 세모 표시. 세모 표시하는 애들은 안 지켜도 되는 애들. 먼저 이것도 표시해봐. 뒤에 더 있어. 밭, 집.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꽃나무와 가실나무들. 그 다음에 책, 옷과 양식. 얘네들은 안 지켜도 되는 애들이야. 왜? 공통된 이유는 뭐야? 훔칠 수 없고 훔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 이거는 안 지켜도 되는. 근데 얘는 지켜야 되는 이유. 왜?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해. 이게 잘 달아난단 말이야. 본질적인 나가. 그리고 한 번 떠나가면은 이거를 회복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두 가지 이유. 그래서 잘 지켜야 돼. 됐어? 다시 앞에 페이지.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서리법. 여기 서리법 이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이거를 훔쳐갈 수가 없으니까.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없다라는 집을 어떻게 훔쳐가? 얘도 훔쳐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리법 쓰였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에 꽃나무 가실도 뽑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도 못 훔쳐가. 땅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서리법 계속 나오고 있지. 성현의 경전은 근데 얘는 좀 달라. 얘는 훔쳐갈 수 없다가 아니라 얘는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흐르는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이거는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야. 손댈 수 없다. 또 옷과 양식은 어떤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옷이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훔쳐간다 한들 하나 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옷과 양식을 모두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성현은 왜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잘 안 들어가요? 뭐가? 성현 성현의 경전 저왜 안 들어가요? 책이야 책. 어디 여기 이 책이잖아 책. 경전이 책이야 책. 책에 들어가요. 경전이 책이야 책. 들어봤어? 사서상경 뭐 이런 거 논어맹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쓴 책들.
됐어? 네. 여기에 단정적인 어조 나오는 거고 여기에 처리법 여러 번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안 지켜도 되는 애들을 쭉 나열하고 있지. 그래서 열거법도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 얘네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왜? 훔칠 수 없고 첫 번째 이유. 훔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다 없앨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유. 자, 요 위에 문단하고 요 아래 문단하고 대조되는 거야. 그지? 여기는 A고 여긴 B. 밑에 건 B야. 밑에 건 B. 그 대조되는 거야. A는 안 지켜도 돼. B는 지켜야 돼. 이런 거거든.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본질적인 자아겠지. 본질적인 자아. 작은 따옴표.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지켜야 하는 까닭 이유. 첫 번째. 아주 친밀하게 붙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늘 감시하고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 자, 얘네들이 나를 흔드는 요소들. 이익, 유혹, 위험, 재앙, 질타한 음악 소리, 미인의 예쁜 얼굴. 이 X친 애들이 나를 흔드는 요소들인 거야. 됐어? 네. 요염한 자태도 X.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은 돌아올 줄을 모른다.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요게 첫 번째 이유, 요게 두 번째 이유.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 나보다 더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야? 나를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달았다라는 거야. 처음에 큰형님이 했을 때에는 아니었거든. 의아했거든.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봐봐. 여기도 지금 얘는 다른 거잖아. 현상적인 자하고 얘가 본질적인 자잖아. 이걸 조심하라고. 허투루 간수했다가 가볍게 여겼다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래. 과거에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였고.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자, 요게 나를 잃어버렸던 순간들인 거야. 요 세 줄이. 왜? 이때 뭐 했던 거야? 자신을 성찰하고 지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왜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게 된 거야.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 왼쪽에 벼슬길에서의 삶. X친 게 과거. 요게 현재. 현재 후회하고 깨달은 거야.
X 쳤었던 과거에는 소홀히 여겨서 나를 잃어버렸던 거고 12년을 보냈다. 12년이라는 세월도 잘못된 거지. X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유배지로 오게 됐다라는 거야. 귀양.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 문경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 여기가 유배지인 거야. 멈추게 되었다. 자, 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X 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 X를 멈췄다는 것은 나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던 나를 후회하고 이제부터는 다시 나를 제대로 간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입신양명은 뭐예요? 출세하는 거야. 관직에 나가는 거야. 아까 처음에 적었잖아. 관직. 근데 이순양명이 꼭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더라는 거지. 여기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 벼슬아치 이게 입식양면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바쁘게 살았어. 그러다가 나를 잃어버리고 장기로 귀양 오게 됐다라는 거지.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귀양 저기 나를 잃어버린 거야. 요거 하다가 나를 잃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귀양을 오게 된 거지.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나도 본질적 자 숨을 몰아쉬는 중 내 발꿈치를 쫓아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봐봐, 얘는 현실, 얘는 본질적 자. 얘가 지켜야 되는 거고.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이때 너가 누구겠어? 이제 그렇지. 여우나 도깨비 려서 만든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한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소내에 있는데 소내가 고향이야.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지금 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거야 사실상.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하지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모습을 살펴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벼슬길.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얽매이지 않으려고. 벼슬길이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여기 머무르게 되었다. 이 무렵 내 둘째 형님도 나랑 똑같았어. 그 나를 잃고 이때 작은 따옴표 나도 본질적인 자인데 이거는 글쓴이 정약용 게 아니라 얘는 정약전의 본질적 자. 이 둘째 형님도 나와 마찬가지로 본질적 자아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갔다. 이거는 정약전의 귀향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약전하고 정약용하고는 비슷한 거야. 그리고 이 둘하고 아까 큰형 있었지?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정약현이었나? 그래서 네. 역시 나를 잃고 이때 나가 둘째 형님의 본질적 자.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유독 내 큰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이때 나는 큰 형님의 본질적 자. 적으시고 편안하게 수호지에 앉아 단정히 앉아 계신다. 큰 형님은 그래서 유배지에 가지 않았어. 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유혹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지켰기 때문에. 자, 왼쪽에 나를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나 자신의 본성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 금전적 이득에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본래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때 나도 큰형님의 본질적인 자. 이것이야말로 큰형님 자신의 서재의 이름을 수호라 붙인 까닭일 것이다. 이제서야 큰형님의 의도를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야.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큰형님의 말을 인용하고 있네.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연이라고 하셨다. 자가 뭐래? 집에서 부르는 이름인 거야.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는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했다.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돼? 요 태현이라는 게 여기 있는 큰형님의 나하고 같은 거라고 인식을 해주면 돼. 수오라고 했다. 이때 나도 큰형님의 나. 빛을 쳐있는 게 다 큰형님 얘기예요? 큰형님 목소리, 이 목소리가 큰형님 목소리. 이 얘기를 예전에 했었단 말이야.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인용이네. 인용의 효과, 흥미, 호기심, 의미, 강조.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이때 큰일 났다는 거는 프로블럼이 아니라 임포턴트야.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 무엇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당연히 무엇은 뭐겠어? 본질적인 자아겠지. 자신을 지키는 거. 자신이 곧 뭐겠어? 본질적인 자아인 거지. 참되도다 그 말씀이여. 그 말씀이 참으로 옳다라는 뜻이야.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이때 내 생각은 깨달은 생각이겠지.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지금 기분이 뭐예요? 그냥 수호제가 아까 뭐라 했어? 나를 지키는 거. 지키는 집. 나를 지키는 집에 그 뭐냐 그 의미 해석이 되는 그 글로써 대신한다 이런 뜻인 거야. 기문. 기문이 무슨 글이야. 수호제를 설명하는 글. 됐니? 네. 자 이거 발표. 날개 질문은 말 안 해도 다 발표. 넘어간다. 네. 설명문. 설명문의 목적은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서 독자를 이해시키는 게 주 목적이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있다. 논박적. 예시 들고 있고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 근데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니? 성고정관념에 의해서 비롯되는 거야. 여기서 성고정관념은 이 글에선 다 부정이야.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인 관습. 이게 고정관념이다라는 거야.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습을 여러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다. 여성은 분홍, 남성은 파랑이라는 색상 코드가 적용되고 있대. 이 두 개의 사진이.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에서 시작하여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습이 성을 구분하는 관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잘하고 있다라는 거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쇼핑몰에서 이런 실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자, 상상해 본다라는 거야. 실험을 해보진 않았고 이런 실험을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실험이 무슨 실험이냐?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가 있음을 확인하는 실험. 아동복점 10군데 들러 가게마다 점원에게 다가가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선물 줄 수 있게 찾고 있다고 말해본다. 남자인가 여자인가라는 질문을 몇 가게에서나 받는지 세어본다. 자, 이 질문의 의도가 뭐라는 거야? 색깔. 성별에 따른 색상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왜? 남자아이면은 무슨 색을 추천하고? 파란색. 여자이면은 핑크를 추천한다. 분홍 추천. 한나절 동안 이 실험을 하면은 백발백중의 비율을 100%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지. 그만큼 확신. 뭐가?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에 시작하여 하역 관심, 성을 관념. 이것에 대한 확신. 어린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색상 코드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자, 이건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래. 사회학자 조 파올리에 의하면 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어. 당연히 사실성하고 신뢰성, 흥미, 호기심 유발되는 거지.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5살 난 아이들이 다소 중성적인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이것이 뭘 뒷받침해 주는 거야?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야. 최근의 현상이라는 거지. 요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다라는 거야. 이후 어린아이들의 의복에 색상이 도입되었고 오늘날 분홍파랑이라는 성별에 대한 색상 코드가 적용되었다. 이건 19세기 후반까지는 없었고 이거는 최근에서야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지. 자, 이게 너무 기니까 요 말, 요 말을 앞으로 A라고 할게. 이 규칙, 요것도 A가 되는 거야. 거의 반세기니까 50년이지. 5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한때 분홍색은 남자애들의 것으로 선호되었다. 그것은 열정과 용기를 상징하는
자, 이때도 색상 코드가 적용되긴 했는데 이거는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로서 색상 코드가 적용됐다는 거야. 확고하고 강한 빨강에 가까운 색이었기 때문이다. 더 섬세하고 얌전함의 믿음과 평온의 상징인 파랑은 여자아이들이었다. 색상 코드가 있긴 있었어. 근데 오늘날과 달랐던 색상 코드. 자, 19세기 후반까지는 색상 코드 없었어. 얘는 있어. 얘도 있어. 근데 20세기 초에는 남성은 분홍, 여성은 파랑. 근데 그게 바뀌었지. 남성은 파랑, 여성은 분홍. 되겠니? 자, 봐봐. 색상 코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 대조되겠지. 요렇게. 그지? 그 다음에 색상 코드가 있긴 있는데 색깔이 바뀌었어. 요런 의미에서 얘는 두 개가 서로 대조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20세기 중반이 지나고 나서야 지금의 관습 요게 A인 거야. 얘가 A인 거지. 요거 말하는 거야. 그럼에도 이런 선호는 너무 깊이 배어 있어서 심리학자와 저널리스트들은 이 성별에 따른 색상 선호의 유전적 진화적 기원을 의심한다. 왜 그렇다고? A가 너무 깊이 배어 있어서. 예를 들어 예시. 인용하고 예시가 많이 나오네. 몇 년 전 호주의 한 신문 기자는 분홍공주 현상의 기원을 다뤘다. 분홍공주 현상의 기원. 이게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는가?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인 거야? 유전적, 진화적 차원에서. 엄마가 핑크 좋아하면 딸도 핑크 좋아하는 거 아니요? 이런 느낌인 거지. 기자는 어린 딸을 분홍색에서 끌어내려고 하다가 실패한 어머니의 일화를 언급하고 어쩌면 그녀의 딸은 유전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여자아이들은 2살이 되면 갑작스럽게 피어나는 분홍공주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동심리학자 마이클 그레그 박사에게 이에 대한 통계를 묻는다. 박사는 여자아이들 분홍색을 좋아하는 까닭은 그들은 내가 남자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더 접근을 해주는 거네. 생물학적인 면에서. 원래 여자애들은 핑크를 좋아하게 태어났어. 하지만 파울레티에 따르면 이런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요거 받아주는 거야. 아이들의 패션이 변하기 시작한 까닭이 간과되었다. 요거를 빼놓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19세기 말에 이르러 2살이 넘은 남자아이에게 치마를 입히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의 생물학적인 요인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 요걸 B라고 하자. 요걸 C라고 하자.
C가 B를 반박하고 있는 거야. 요것도 B인 거야. 이 아동 심리학들은 성 구분을 학습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한다라고 말한다. 즉 성의 역할을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성 구분이 학습될 수 있다는 생각이 유학 패션을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학습되었다는 거지. 성 역할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 다시 말해 부연 설명이야. 남자 여자의 색상 코드는 한때 어린아이들의 성 구분 학습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어. 이게 처음 배경인 거지. 원래 본래 목적은 희미해졌어. 원래는 여자애들, 남자애들 그 성을 구분하는 학습 그 자료로서 재료로서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거야. 근데 이제는 그런 목적은 희미해졌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색상 코드는 아이들의 관심을 성으로 이끄는 다른 습관들과 함께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 여전히. 방금 전한 게 요 내용이야. 어. 아, 여기서 그 색상 코드는 뭘 특별히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지칭하는 게 뭐가? 이 빨간색으로 네모치 색상 코드. 어. 지금 얘네들이 색상 코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성 구분 학습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치? 얘는 원래 이 목적이었대잖아. 그치? 그래서 남성과 여성 구분하는 걸로다가 썼대잖아. 학습 용도로다가. 근데 요즘에는 그 용도의 목적은 사라졌고 이제는 어떻게 돼? 그냥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다른 고정관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지. 되겠니? 예.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는 여자, 오른손잡이는 남자. 아이가 태어난 순간 알아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관습적으로 왼손잡이 아기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분홍색 옷을 입히고 분홍색 담요를 덮이고 분홍방으로 장식한다. 왼손잡이 아기 젖병, 턱받이, 고무접이 열거법, 예시, 접시, 도시락, 책가방까지 분홍색이나 보라색이며 나비꽃 요정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부모들은 왼손잡이 아기의 머리카락을 기르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머리카락이 너무 짧으면 머리핀이나 리본을 사용해도 한다. 이거는 여자아이를 대하는 관습적인 요소. 반면에 오른손잡이 아기들, 남자아이들이겠지. 분홍색 볼 일이 없어. 분홍색 장신구나 장난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 오른손잡이 아기들에게는 파란색이 인기 있는 색상이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분홍색, 보라색을 제외하고는 모든 색을 받아들일 수 있다. 왜? 이 색깔은 여성을 상징하는 색깔이니까. 오른손잡이 아이들의 옷이나 다른 물건들에는 보통 자동차, 스포츠 장비, 우주 로켓이 그려져 있다. 이게 남자 아이들 옷의 특징. 나비, 꽃, 요정은 그렇게 결코 그려져 있지 않다. 이거 여성들, 여자아이들. 오른손잡이들의 머리카락은 일반적으로 짧게 유지되고 장식으로 예쁘게 꾸미는 일은 매우 드물다. 남자아이들 특징. 한 사회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금세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우고 옷과 모양과 같은 표시를 사용해 두 부류의 아이들과 어른들을 구분하는데 금방 능숙해진다. 그러니까 이 관습은 쉽게 젖어들 수가 있다는 거지. 관습은 쉽게 전염된다는 거야. A는 누구에게나 쉽게 전염되고 학습된다.
또한 이런 구분에 대해 너무나 호들갑을 떨고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따라 무언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간섭이 지속되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호들갑 떤단 말이야. 아기가 태어났어. 삼촌이 선물을 사갖고 왔는데 아기가 딸이야. 근데 파란색 사갖고 왔어. 그럼 애 엄마가 어떻게 돼? 야, 너 미쳤냐? 애한테 지금 여자애한테 파란색을 왜 갖고 와? 이렇게 호들갑을 떤단 말이지. 그런 것들도 이 사회적 관에서 이 A가 지속되게끔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아이들은 특정 손을 잘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하고 어느 한 손을 잘 쓰는 아이와 다른 손을 쓰는 아이를 구분짓는 것이 매우 배우고 싶어하게 된다. 왜? 그렇게 주변에서 호들갑을 떠니까 유난들을 뜨니까. 우린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항상 성에 딱지를 붙인다.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치마를 입으면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아이들 주변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옷이나 머리 모양, 장신구로 성표시가 되지 않는 아는 아기나 아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어른들 계속해서 그녀, 남자, 여자, 소년, 소녀 같은 말로 성을 구분한다는 말을 잘한다. 이처럼 아이들은 옷, 외모, 언어, 색깔, 분리, 상징과 같은 관습으로 지속해서 성을 강조하는 세상에 태어났다. 아이 주변의 모든 것은 남성이고 여성인지가 괜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회 구조와 언론 매체를 통해 성이 어떤 의미인지, 성별에 따라 함께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지금도 여전히 오랜 지침을 따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라는 거지. 질문. 좀만 쉬었다 가자. 성차에 대한 과학적 신념. 설명문 비판적 예시적이고 생물학적 성차에 대한 과학 연구들이 있다.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를 규명, 생물학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어 라는 걸 밝히려고 하는 과학 연구의 진행 과정과 이 연구의 문제점이 있대.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를 규명하려는 여러분의 과학적 연구가 있고 그에 대해서 얘는 뭘 한다? 반론을 각각 제시한다. 그거 잘못된 거야.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끝부분에서 글쓴이의 주관적인 견해를 제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자,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남자는 우뇌, 여자는 좌뇌가 발달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언어 능력이 발달되어 있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공간지각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 글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를 규명하는 여러 과학적 연구가 있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글이다. 잘못됐다고. 여기서는 그 잘못된 연구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성차를 규명하려 했는지 그 연구에 담겨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생물학적 성차에 관한 지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묶을 수가 있다. 차이의 근거를 뇌에서 찾는 두개골학과 뇌신경생리학, 차이의 근거를 진화에서 찾는 사회생물학, 차이의 근거를 성호르몬에서 찾는 성내분비학. 두개골학, 뇌신경생리학, 사회생물학, 성내분비학. 이게 다 잘못됐더라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필자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야. 먼저 요거 두개골학과 뇌신경 생리학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 두개골학은 성차의 과학적 근거를 찾고자 한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가장 오래됐대. 두개골학에 기반을 둔 성차 논의의 핵심 전제는 여성의 지적 열등성은 열등한 두뇌 때문이다.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그렇다라는 거지. 두개골학이 처음에 제시한 기준은 두개골의 크기나 뇌의 질량이었다. 이걸 근거로 요걸 설명을 했다라는 거야. 여성들은 두개골이 작아, 뇌도 그만큼 작아. 그러니까 여성의 지적 열등성은 열등한 두뇌 때문이야. 평균적으로 여성의 뇌는 남성의 뇌보다 크기가 작아. 질량도 덜 나가. 두개골에 근거하여 여성의 열등함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요걸 통해서 요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나 이 논리를 A라고 하자. 이 논리는 A. 치명적인 반격에 맞닥뜨린다. 이 말은 뭐냐? 허점이 존재한다는 거지. 이른바 코끼리의 문제이다. 뇌의 절대적인 크기나 질량의 우월함과 열등함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그럼 코끼리가 제일 똑똑해야 돼.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큰 코끼리가 만물의 영장이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 두개골이나 뇌의 크기 및 질량은 지적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자 상대 수치, 즉 몸집에 대한 두개골의 크기와 체중에 비례한 뇌의 질량이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했다. 공격받으니까 야, 그건 상대적인 거야. 코끼리가 몸집이 크니까 걔 대가리는 큰 게 아니야. 보완하는 걸로 제시를 했대. 생물학자들이. 그런데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그 증거는 틀린 것으로 반박. 자, 요걸 B라고 하자. 얘는 B의 반박 근거. (1900년대) 초 이후 두개골학은 사라졌다. 개체나 집단의 우열을 뇌에서 찾고자 하는 전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최근 뇌 연구가 활발해져서 뇌 자기 공명 영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쏟아지고 있다. 뇌에서 찾기 위해 가지고 이들 연구에서는 인지 능력이나 감정적 성향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뇌의 좌우 반쪽의 활동 양상이 각각 다르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 남성은 우뇌 지배, 여성은 좌뇌 지배. 이거 다 글쓴이가 반박하려고 하는 내용들인 거지. 그러나 오늘날의 뇌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녀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중첩되어 있거나 애매하다. 또한 성별 유사성도 많이 발견된다.
자, 얘를 C로 본다면 얘는 C의 반박근거. 예를 들어 2008년 사이언스에 실린 한 논문에는 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이 미국 학생들의 성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 실렸는데, 여기 예시. 수학능력 시험에서 남녀 학생 사이에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요 예시는 얘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도 내 연구의 분야에서 성별 차이를 발견하려는 욕망은 무척 크다. 여전히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야. 여전히. 이러한 경우는 이들 연구가 사회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전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연구 결과를 해석하여 기존의 사회적 성별 규범을 재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성별 차이보다는 유사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더 많은데도 반박 자료들, 반박 근거. 차이에 대한 연구는 유사성에 대한 연구보다 더 많이 연구되고 대중매체도 더 많이 소비된다. 여전히 성 차이를 뇌 연구 분야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 이것은 성차에 대한 과학 지식이 생성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그 설명이 가능하다. 자, 이거 별표. 생물학적 차이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것을 두개골하고 뇌신경 생리학에서 찾으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생물학적인 측면. 사회생물학은 성차의 생물학적 기초를 찾으려는 시도 가운데 가장 활발한 연구. 얘는 또 가장 활발하다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업이야. 사회생물학에서 말하는 성차는 인간의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암컷 수컷이 보여주는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 그러니까 진화론적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동물의 암컷 수컷까지도. 사회생물학에서는 먼저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간의 진화론적 기원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를 설명하려고 해. 1번, 2번, 3번. 얘네들의 논리 방식인 거지. 1번 보여주고 2번 설명하고 3번 설명하고. 논리 방식이에요. 논리 방식. 정당화한다.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는 맥락에 이미 사회적 사실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떤 사회적 사실에 기반을 둔 채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고 이 자연적 사실이 다시 사회적 사실을 정당화하는 설명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조그맣게 되어 있는 부분. 여성이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회적 사실을 기반에 두고 자연적 사실을 발견을 해. 그리고 이 자연적 사실이 다시 사회적 사실을 정당화하고 있다. 요 얘기를 말하는 거지. 요거 먼저 발견하고 기반을 두고. 이때 처음 단계 사실, 사회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자연적 사실을 발견한 맥락은 여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다. 이게 사회생물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예를 들어 예시 80년대까지만 해도 암컷 영장으로 새끼를 키우는 어미이거나 수컷의 성적 공격을 받는 대상으로만 그려졌다. 그러다가 제인 구달, 다이앤 포시, 비루테 갈디카스가 등장하여 암컷 영장류가 도구를 사용하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등 이전까지 발견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일반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 새롭게 발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이 요거를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는 거지. 암컷이 수컷을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다. (1993년) 사이언스 기사에서 기획자는 이렇게 질문한다. 남성 영장류 학자들이 암컷 영장류를 천편일조로 그려내고 있고 새끼를 보살피는 어미 혹은 수컷의 성적 공격을 받는 대상으로서만 천편일률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암컷은 말하자면은 양육을 담당하여 수동적이고 약한 존재, 고정관념을 형성시키고 있다. 영장류 사회 구조에서 한 객체로 인지하지 못한 것은 운이 나빠서인가 발견하지 못한 것인가. 그러니까는 이 관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 말은 천편일률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지. 사회생물학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동물의 행동, 그러니까 자연적 사실의 발견으로 제시되는 그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회적 사실을 기초로 해석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주의할 점, 성차의 근거를 진화에서 찾는 사회생물학 연구를 할 때의 주의사항. 동물의 행동, 즉 자연적 사실의 발견. 그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회적 사실을 기초로 해석이 된 것인가 라는 걸 조심해야 돼. 그 발견이 전제한 사회적 사실은 결국 자연적 사실로 정당화되는 사회적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아까 위에서 나왔던 그 내용인 거야. 암컷이 새끼를 돌봐야 돼. 이런 사회적 사실을 먼저 지정해 놓고 봐라. 이 원숭이들 암컷이 새끼 돌보지 않느냐. 이거를 설명을 해. 그리고 나서 역시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이 그 저기 뭐냐 그 아기를 돌보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한다라는 거지. 결론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성내분비학. 성호르몬은 20세기 초에 발견된 물질로 그 전까지는 몰랐어. 성차에 관한 기존의 설명을 화학물질의 측면에서 재구성했다. 성호르몬 연구 초기인 20년까지는 한 가지 성에는 한 가지 호르몬만이 있다고 생각했다. 남성에는 남성 호르몬, 여성에는 여성 호르몬. 근데 그게 바뀌었지. 21년부터 교차 발견, 즉 남성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 여성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반박. 오늘날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 몸에는 여러 성호르몬이 혼재하며
그 성 호르몬들은 구조가 비슷해 간단한 화학 반응으로도 사실 전환될 수 있다. 특정 호르몬의 존재 유무로 성차를 설명하기 어려워지자 이게 고정관념이었던 거고 호르몬의 조절 특성으로 차이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또 나타났어. 여성의 호르몬 검은색이 고정관념이다. 지금까지 계속 여성 호르몬 조절 메커니즘이 주기성을 갖는 데 비해 남성 그렇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호르몬은 조절 메커니즘이 주기성을 갖는다. 남성은 그렇지 않고 안정적이다. 여성의 주기성은 히스테리와 연관된 것으로 설명됐고 사회성 결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여자애들은 히스테리를 많이 부려. 왜? 주기적으로 뭐 생리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 짓는 거야. 생리하면 여성들이 민감해지고 히스테리 많이 부린다는 거지. 히스테리가 정확히 뭐예요? 신경질적인 반응. 그러나 짜증 부리는 거. 남녀 모두 성호르몬을 포함한 대부분의 그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말이 있어. 대부분의 호르몬 시간은 주기를 갖는다. 성장 호르몬과 생식선 자극 호르몬 24시간 주기로 잠든 직후에 그날 최고치를 분비한다. 남자 여자 똑같이 주기성을 갖는데 요게 방금 전에 나왔던 여성들만 주기성을 갖는다. 요것을 반박하는 거야. 왜? 얘는 무슨 내용인데? 남녀 모두 주기성이 있다. 주기성에 관한 해석도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에 활동한 생리학자 게디스는 주기성과 안정성을 정반대로 해석했다. 남성은 적극적이고 활기 있고 변덕스러운 반면 여성은 수동적이고 게으르고 안정적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얘는 또 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 남성은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얘도 잘못된 해석인 거지. 게디스는 안정성은 게으름이나 수동성과 관련짓고 변덕스러움을 활기한 적극성과 관련지었다. 치열한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남성의 변덕스러움이 더 유리한 것으로 부각했고 이는 어느 성의 주기성을 강조하는가 그리고 그 주기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문제가 생물학적 사실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것은 자연과학 외부의 또 다른 해석 체계를 필요로 하고 그에 따른 은폐와 강조, 특정 가치도 부여되기도 한다. 성 호르몬을 이용해 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 이게 잘못된 거지. 걔네들은 수많은 문제가 있어. 남성 호르몬 또는 여성 호르몬이라는 명칭은 하나의 성의 하나의 호르몬이라는 전제에 붙여진 이름인데 그 잘못된 거다라는 거지. 이 이론이 틀렸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잘못된 거지. 이는 그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이분법적 성차라는 신념이 얼마나 강고한지, 굳건하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 고쳐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성차에 대한 과학 지식을 접할 때 주의해서 따져봐야 할 점은 문제 선택이다. 즉 그러한 지식의 생산과 확대 그리고 대중의 수용이 어떤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식의 생산과 확대 그리고 대중의 수용이 어떤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야. 통념이라는 이름의 편견을 지나치지 않고 인식하고 청소할 수 있을 때 통념이라는 이름의 편견 이걸 지나치지 말라는 거야. 우리의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복합 실제에 대한 통찰 또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네모가 같은 생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주의사항 됐니? 네. 이쪽이요. 80 몇 조? 이쪽.
짧네. 자, 제재는 공정여행. 현지의 환경을 해치지 않고 현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공정여행을 하자. 공정여행. 그러니까는 시골 내려가서 관광을 즐기는데 이마트 가지 않고 어디 가서 재래시장 가가지고 소비한다 그 얘기야. 대조 반대. 공정여행의 의미를 부각한다. 처리법 쓰고 있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 안내인의 기표를 쫓아다니며 호텔에서 잠을 자고 호텔 식당에서 식사하며 대형 쇼핑센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관광용으로 잘 꾸며진 경관을 구경한다. 이거는 공정여행이 아닌 거야. 근데 이것도 열거예요? 어. 이것이 일반적인 해외여행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평소 자신이 경험하는 이상은 다른 단가로 그냥 받아들인다.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 잘못됐는데. 그러나 이러한 형태, 요거를 A라고 하자. 이러한 여행의 행태, A. 이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공정여행의 B라고 하자. B를 추구한다. 이들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비행기보다 이들은 도보나 자전거, 기차를 이용한 여행.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박 없어. 호텔 말고. 호텔은 A. 현지인이 즐겨 먹는 전통 로컬 음식. 현지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현지인이 만든 의미 있는 물건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산다. 이게 공정여행의 과정인 거지. 바른 모습. 윤리적 소비 가운데 하나인 공정여행에 대해서 글쓴이가 얘기를 한다. 이른바 공정여행이다. 공정여행이란 자, 요게 개념. 현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행으로 착한 여행, 책임 여행이라고도 불린다. 여기까지니 네. 80년대에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시작됐어. 시초. 우리나라 2009년 초 중국 윈난 소수민족을 만나는 공정여행 1호 상품이 나오면서 대중화에 첫 발을 떼었다. 우리나라가 처음 한 거. 공정여행은 거창한 게 아니야. 내가 움직인다는 건 누군가 써야 할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고 나에게 편리하다는 것은 누군가 불편을 감내하고 수고한다는 것임을 잊지 않고 여행하면 된다. 여행할 때 기억해야 할 것. 이것만 잘 기억하면 공정여행이 무엇인지는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거지. 여행을 선택해야 하는 숙박, 음식, 관광과 같은 것에 대한 기준은 어느 것이 더 저렴한가에서 어느 것이 더 공정한가. 그 기준을 어느 것이 더 저렴한가 이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공정한가로 바꾸면 된다. 어디로 여행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여행할 것인가. 지역의 현지 주민에게 자연에 지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은 공정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처리법을 통해서 의미 강조. 됐지? 좀 급하게 간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